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조금 전 속보로 이 미국의 총격 사건도 전해드렸는데요. 독일도 또다시 테러 공포에 짓눌렸습니다. 일주일 새 4건의 무차별 공격으로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유럽의 테러가 일상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와 또 더는 안전지대가 없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국제테러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이후에 한중 외교장관이 만났는데요. 그리고 이제 북중 외교상 회담도 있었죠. 이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이 상호 신뢰의 훼손이라며 유감을 표시했고요. 이 관련 소식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또다시 자폭 테러와 흉기 난동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새 4건의 무차별 공격이었고요. 독일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관련 소식을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서정민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독일에서요. 도끼 테러, 쇼핑몰 총격, 폭탄 공격까지 잇따라서 테러가 일어나고 이 무고한 시민이 숨지고 다치고 있는데요. 독일의 이딴 테러의 대상이 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예, 대내외적으로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대외적으로 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IS가 바로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테러가 상당히 빠르게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인근 국가인 프랑스나 또 벨기에 등에서도 대형 테러가 발생하면서 그랬죠. 대길 내 불만 세력들이 이제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내부적으로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이 유럽 주요 국가 중에서 이민자를 가장 많이 받는 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독일입니다. 네. 인구 8,100만 명 중에 1,600만 명이 외국인이거나 이민자 혹은 이민자들 후손입니다. 이 중에서 무슬림들, 즉 이슬람 신자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독일 내 무슬림 인구의 약 430만 명, 네. 즉 인구의 5% 정도입니다. 이들이 이제 독일 내에서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 불만 세력으로 변질돼 가면서 테러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교수님 지금 분석해 주셨지만 결국 이 독일 테러의 용의자 대부분이 난민이나 이민자이다 보니까 메르켈 네네. 총리의 좀 관대한 난민 정책과 상관관계가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독일 내 극우 정당들 또 메르켈 총리의 반대파들이 지금 아주 극렬하게 메르켈 총리를 비난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좀 정리해드리면은요, 2015년 한 해에만 독일에 11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네. 인구의 1%가 넘는 이제 난민이 새로 지난해 한 해 동안 생긴 거죠. 네. 이런 이제 지나치게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도 난민을 많이 받아들임으로써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어떤 국제적 위상 또 인권이나 난민 권리의 수호자로서의 어떤 이미지는 높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독일 내부의 이 반대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좀 공격할 만한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요. 이 유럽에서 일어난 테러 용의자 대부분이 청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 젊은 세대의 테러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상대적 박탈감이 큰 세대라고 볼 수 있죠. 네.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 잡기가 세계 경제도 어려우니까 상당히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고요. 네. 또한 지금 유럽에 들어와 있는 이 새로운 이민자들도 있습니다만 2세대, 3세대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1세대 부모들은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감내를 하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무슬림 2세들은 자신이 독일에서 태어났고 독일인인데도 직업 구하기 어렵고 차별을 받게 되면은 더 큰 분노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IS가 내세우는 선동이나 선전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요. 네. 또한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뭐 인터넷이나 또 뭐 이 스마트폰을 통한 게임에 상당히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우리 뭐 역사상의 세대들보다 좀 폭력적인 성향이 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군요. 네네. 그런데 최근에 이 소프트 타깃 테러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쉬운 말로 하면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가 벌어진다는 건데요. 그 네네.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제 국제사회가 테러와의 전쟁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2014년 9월에 유엔 안보리에서도 대테러 대응을 위한 이제 국제사회가 결의를 했고요. 이 때문에 이제 이 외국인 전투 요원들의 이동, 자금 흐름, 여러 가지 이제 테러를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뭐 군시설, 경찰 시설을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고요. 네네. 이 때문에 이제 테러범들이 좀 공격하기 쉬운 목표물을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터넷과 SNS가 이제 많이 발달한 시대인데 그 테러 기법이나 테러 정보가 공유를 하기도 쉽고 확산하기도 쉽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테러를 벌이기 위해서는 뭐 큰 조직에 가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혼자 개인이 인터넷에서 모든 테러 기법과 또 사제 폭탄물 제조 방법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습득을 해서 이제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제일 걱정이요. 이 네. 유럽발 또 이제 미국에서도 계속 총기 사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소프트 타깃 테러가 아시아로 좀 확산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미 뭐 방글라데시,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쪽까지 그렇죠. 이제 테러가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제 우리도 뭐 나름대로 이제 뭐 북한과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뭐 우리 국내에도 이제 젊은 층들의 이제 불만 세력들이 상당히 이제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IS가 선전전을 통해서 뭐 우리도 김군이 시리아로 향했듯이 국내에도 뭐 아주 소수이겠습니다만은 IS에 동조하거나 지지하는 한국인과 더불어서 이제 이 이슬람권 근로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들이 뭐 개인이 혼자 움직이면서 외로운 늑대처럼 테러를 네네. 감행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이 테러 위협에 상당히 많이 점차 노출되어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외로운 늑대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이 최근 그 프랑스 니스의 트럭 테러하고요. 또 이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이게 네네. 좀 동기가 잘 잡히지 않는 과격주의자의 횡포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이념이나 뭐 거대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뭐 자신이 개인적인 불만 또 이 사회에 대한 자신의 시각과 불만 이런 것들을 무자비한 이제 테러로 승화시키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뭐 이들 테러범들이 IS의 뭐 직접적인 뭐 지시를 받거나 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 자신의 이런 불만을 표출하면서 또 뭐 이 이슬람 종교의 하나의 뭐 율법상 자신이 이런 뭐 이 성전을 벌이게 될 경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네. 이들한테 뭐 자기가 IS 대원이라는 동영상을 배포하는 뭐 이런 이제 현상들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뭐 테러가 상당히 이제 글로벌화되고 또 뭐 세포 조직화를 넘어서 개인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현상이 계속 이제 확산되다 보니까 이 전문가 집단에서요. 이 전통적인 테러의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는 테러와 네. 광기가 구분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게 광기와 테러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안전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테러를 막는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물론 2001년 이후에 지금 미국 주도로 테러와의 전쟁이 14년, 15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아직까지 이제 테러가 계속해서 더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네네. 거죠. 이것은 이제 뭐 단순히 어떤 뭐 정치적인 테러 또 이념적인 종교적인 테러를 떠나서 어떤 조직이 행하는 테러와 더불어서 어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기
또 개인의 불만이 테러로 표출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를 뭐 대처하는 방식도 상당히 더욱더 어려워지는 네. 이런 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걱정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난 19대 국회 임기 말에 테러 방지법이 뭐 여야 난항 끝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좀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혹시라도 벌어질 수 있는 테러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테러 방지법이 제정되면서요. 또 이 제도도 이제 정비가 되고요. 네. 또한 이제 국가의 어떤 통합적인 대테러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구와 또 시스템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달 1일이죠.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 대테러 대책위원회가 열리고요. 각 부처가 참여하면서 이제 통합적인 이제 대테러 대응 대사를 갖추고 있고요. 또한 이런 그 테러 방지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대테러 전문 인력이나 또는 기관 또 뭐 여러 가지 제도나 연구가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점에서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테러 방지법이 최소한 테러 방지에는 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미주, 아시아, 뭐, 우리나라도 이제 안전지대라고 좀 확신할 수가 없겠는데, 테러 대비가 좀 철저하게 준비돼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의 서정민 교수였습니다. 네,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결정한 뒤 한중 외교장관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중국은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고요. 사드 철회를 압박했는데요. 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경협입니다. 네. 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요. 양국 상호 신뢰 기초에 해를 끼쳤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자, 외교적으로 이 정도 발언은 어느 정도 수위에 해당합니까? 대체로 외교적인 관례상 보면은 회담의 모두 발언에서는 네. 호의적인 얘기, 덕담이나 이런 걸 주고받지요. 네. 그런데 이런 통상적인 관례를 감안했을 때 이번에 했던 발언은 대단히 강도가 높은 발언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라는 요구까지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하든지 사드 관련해서 중국의 입장을 관철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이 부장이요. 지금 이제 이 신뢰가 깨졌다, 유감, 뭐 이런 이야기에 이어서 한국 측이 어떤 실질적 행동을 취할 것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했죠. 예, 예. 근데 윤병세 외교장관이 고사성어를 들었다고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예. 북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의미였다고 하는데 자, 우리 쪽의 외교 전략 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우선 결론부터 보면은 효과를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정부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라는 방침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야기가 전해졌었죠.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사실 그 방침을 고사성어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인데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지고는 대단히 중국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하. 설득하기가 쉽지 않고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직까지 중국 정부 차원의 뭐 경제적 보복은 언급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 가능성 좀 어느 정도 높다고 보세요?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경제적 보복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만은 네. 이미 지금 중국의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불매 운동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의 관영 언론 그러니까 일정 정도 정부를 대변한다고 알려져 있는 그 관영 언론이죠. 네. 여기에서는 지금 노골적인 경제 보복의 필요성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거든요. 환구시보 같은 경우가 되겠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한중 무역량이나 한중 무역에서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누려왔던 흑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워낙 중국하고의 무역량 자체가 크기 때문에
중국 경제로부터 받는 영향이 우리가 대단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중국의 분위기로 봤을 때 경제 보복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마 노골적으로 WTO나 그동안의 FTA 자체를 위반하면서까지 경제 보복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데요. 네. 그러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포상 관광이나 지자체 간 교류 중단, 그다음에 뭐 화장품에 대한 안전 검사, 그다음에 전자제품에 대한 품질 기준 강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는 것인지 최근 중국 칭타오시가요 27일에 대구에서 열리는 치맥 페스티벌에 불참하겠다 이런 의사가 왔다고 하고요. 또 다음 달 1일에는 칭타오 국제 맥주 축제에 대구시 대표단 참가를 불허하겠다 이렇게 통보했는데 이게 좀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관련이 있을까요? 예, 이례적인 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측에서 그 사유를 분명하게 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대구뿐만 아니라 부천에서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각각의 지자체에서 이유 없이 그동안에 진행해 왔던 이런 교류들을 지금 중단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실제로 이게 사드와의 관련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런데 아직 중국은 그 이유를 사드와 관련이다라고 밝히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참 걱정은 걱정인데요. 걱정입니다. 자, 그런데 의원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정부는 이 사드 배치가 우리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결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또 이게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우리 군사 주권 문제인데 중국은 왜 이렇게 압박을 하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드 배치가 지금 거론되기 시작한 게 지금 한 3, 4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이 사드 배치 이전에 먼저 나왔던 게 미국의 MD 체계였어요. 미사일 방어 체계. 네.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계와 함께 사드 배치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고 미국에서도 사실 그렇게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이 사드 배치가 곧 MD 체계의 편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이번에 이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MD 체계가 아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 이렇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문제가 이제 적어도 맥히려면은 사드를 사실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운영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뭐 이런 경우라면 또 혹시 좀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토만을 제공을 하고, 그 운영 비용에 대한 일정 정도의 부담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운영하는 체계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군사 주권이라고 주장을 하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죠. 네네. 예. 그러면은 의원님께서도 이 MD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저도 지금 이게 지금 MD 체계의 하나가 아닌가 네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MD 체계와 함께 사드 배치가 계속 거론됐고 미국에서 MD 체계의 편입을 요구하면서 사드 배치를 주장을 했었어요. 네. 아직까지. 근데 이제 이게 이번에 금년에 들어와서 사드 배치를 결정하면서 그것이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난 3, 4년 동안에 미국에서 그렇게 주장해 왔던 것,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갑자기 쉽게 이게 바뀌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이 사드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사실 한국의 영토에는 과연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느냐, 네네. 이게 좀 더 입증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2013년에 나왔던 미국 의회 조사국의 보고서를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한국은 북한하고의 거리가 너무 짧아서 북한의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이다. 따라서 고고도 미사일이나 탄도 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사드 시스템이 효용성이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게 한국의 방위 체계이고 이런 목적이 확실하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입증을 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자,
자, 그런데 이 와중에서요. 중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270호를 엄격히 이행하겠다라는 입장은 재확인 했는데 예. 오늘 오후에 이 북중 외교장관 회담 성사되지 않았습니까? 예. 왕이 부장이 이제 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회의장 밖까지 맞으러 나왔다. 예. 분위기가 상당히 훈풍을 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 대북 제재에 좀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 그동안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2705는 본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사로 제재안을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안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사드 결정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북한 제재의 91%를 좌지우지하는 중국이 이 교묘하게 이제 대북 제재에서 이탈할 수 있는 우려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중국 내의 여론, 특히 중국의 언론들로 보면은 대북 제재를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공공연하게 주장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대남 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아하. 지금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섣부르게 지금 갖다가 판단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은 네. 이러한 그동안의 대북 제재, 북핵의 공조 체제는 분명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사드 배치에는 반대 입장이십니까? 예, 저는 이 사드 배치는 우리 한국에는 효용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이것은 전에 얘기했던 오히려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네.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국보다는 한국 외곽 지역, 네. 특히 이제 제가 대정부질이나 현안 질의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오키나와 미군 기지나 괌 미군 기지 이런 대륙간 탄도 미사일의 방어 체계에 적합한 무기이지 한국과 같은 네. 이 좁은 땅에 장사정포나 단거리 미사일 위협이 훨씬 더 높은 데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렇다 보니까요. 이 야당 중에 국민의당은 지금 사드 반대 당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대표가 찬반할 이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입장을 표하면서 예. 전략적 모호성이 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요. 다시 여당으로 가시려나 이런 표현으로 예. 김종인 대표를 우회적 비난까지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당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인 대표님 자체가 워낙 좀 이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네. 그다음에 좀 신중론이죠. 쉽게 네.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그래서 사드 배치를 잘했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요. 네. 사드 배치는 신중해야 된다. 여러 가지 외교 관계나 안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리고 당내의 주로 저번에도 한번 우리 의원 간담회에서도 네. 확인이 됐습니다만은 대체로 반대 전면 재검토 이런 주장들이 대다수인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당론이 없는 게 당론이다 이런 또 모호한 이야기를 했는데 당론이 곧 정해질까요? 모든 현안에 대해서 꼭 반드시 당론을 정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당내에 조금 더 좀 작은 시각 차이들이 네. 있는 것을 아마 그냥 존중하고 가자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네, 3부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